오늘은 5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Individual Differences. 자, 개인적 특성이 되겠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논할 때는 크게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챕터 5에서는 인지적 측면의 특성들을 주로 다룰 것이고, 다음 주에는 6번째 챕터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서의 특성들을 다룰 것입니다. 두 개의 챕터를 통해서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수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라는 이슈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하기에 앞서 목차를 통해서 어떠한 주제들을 다룰 것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챕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Learning Style과 Strategies, 전략, 이 두 개의 큰 섹션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Learning Style, 학습 스타일인데 학습할 때 어떠한 스타일을 나타내느냐, 쉽게 정의하면 학습할 때 어떠한 인지적 특성이 있느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는 Field Independence, Field Dependence, 장 독립형, 장 의존형이 되겠습니다. 이때 Field라는 이 용어의 개념은 장 혹은 상황, 맥락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좌뇌, 우뇌는 널리 알려진 개념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좌뇌는 주로 언어적 그리고 논리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이에 반해서 우뇌는 주로 시각적 혹은 신체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ambiguity tolerance가 되는데요. 모호성에 대한 참을성, 모호함이나 애매함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는가라는 의미인데요. 학습 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잠시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의 학습이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의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숙고형, 그 다음 충동형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만들기 과제, 안내도가 따로 있다고 가정하면 그 안내도를 먼저 보고 물건을 조립하는 성향이 있고, 안내도를 먼저 보지 않고 물건을 조립해 보는 성향이 있는데, 전자를 심사숙고형, 후자를 충동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스타일의 예로 시각형, 청각형, 신체형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각적인 자료를 처리하는 데 더 능한 스타일이 있고, 청각적 자료를 처리하는 데 더 능숙한 스타일, 혹은 신체적 촉각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익숙한 스타일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autonomy, awareness가 있는데요. 이때 autonomy는 auto라는 이 접두어로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self-regulation, 자기 조절 혹은 자기 규정이 되는데요. 역시 self라는 접두어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self-regulation과 autonomy가 나온 이유는 바로 뒤에 전략 때문에 나왔습니다. 즉 학습 과정에 필요한 전략들을 잘 사용해서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전략 기반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전략들을 익히는 수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전략은 크게 인지적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문화적 전략, 그리고 보충 전략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러닝 스타일 섹션을 보겠습니다. 자, 학습 스타일 그러면 우리가 학습할 때 나타나는 인지적 특성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과 전략, 스트래티지를 구별함으로써 좀 더 스타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스타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기능의 특징이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기능의 특성이라는 것은 학습을 할 때 우리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어떠한 지적인 특징이 있느냐, 바꿔 말하면 어떻게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느냐라는 측면에서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대체적으로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스타일의 예를 보겠습니다. 시각적인 정보를 더 잘 처리하는 성향이 스타일이 있고, 또 애매하거나 모호함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인내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심사숙고형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충동적인 스타일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strategies, 전략은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단계 혹은 테크닉들로서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취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은 순간마다 변하게 되고 상황마다 변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자, 스타일이라고 말했을 때는 나는 어떠어떤 스타일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스타일은 쉽게 변치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전략은 나는 어떠어떤 전략을 사용한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러닝 스타일과 러닝 스트래티지를 구별해 보면 앞서 논의한 스타일과 전략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되 다만 그 상황이 학습의 상황에 국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학습을 할 때 나타내는 지속적인 특성을 학습 스타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학습 전략은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나 단계 혹은 테크닉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인지 스타일 그리고 학습 스타일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방식과 그리고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은 인성과 인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인성과 인지의 연결 혹은 연합을 우리는 인지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지 스타일이 교육 환경, 교육 상황에 연관시키면 바로 그걸 우리가 학습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스타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지적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정의적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생리학적 특징도 두루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스타일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체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학습자의 인식, 상호작용, 반응에 대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스타일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Field Independence, Field Sensitivity, 장 독립형과 장 의존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장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라는 이 개념은 심리학적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구체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은 여러 서로 다른 생각이나 아이디어, 감성들의 덩어리, 집합체를 또한 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생각이나 아이디어, 감성들은 추상적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구체적인 여러 물건들, 물체들이 혼합된 것, 상황도 또한 우리가 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 독립형과 장 의존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장 독립형이라는 것은 이 여러 개의 것들이 혼재해 있어서 정신 집중 혹은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특정한 항목이나 요소를 파악해낼 수 있는, 인식해낼 수 있는 스타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장의존형 혹은 장민감형 이 스타일은 장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장 속에 포함된 여러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크게 주의가 흐트러지거나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장 독립형은 숨은 그림 찾기에서 숨은 그림을 잘 찾아내는 성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장의존형, 장민감형은 숨은 그림 찾기에서 찾아야 되는 그 항목들을 쉽게 잘 찾지 못하는 성향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장 독립형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 독립형은 아까도 계속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전체에서 부분을 구별해낼 수 있는데 좀 더 탁월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또한 장점이 있고, 또한 분리된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더 우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 독립형 학습자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학습자들이 인지적 터널 효과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인지적 터널 효과라는 것은 우리 속담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일부분만을 보게 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전체를 놓치고 일부분만을 보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로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장 독립형 학습자들에게는 장 의존형 스타일의 인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과업이나 액티비티를 제공해 주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 잡힌 스타일들을 학생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성향의 활동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의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장 독립형 스타일은 대체적으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경쟁적인 형태의 과업에서 좀 더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장민감형 학습 스타일은 대체적으로 더 사교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파악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훨씬 더 감정이입을 잘하고, 그런 타인들의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더 수용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CLT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우리가 수업 활동을 계획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 그 액티비티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은 바로 이런 장민감형, 장의존형 스타일의
학생들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FD, FI, 장독립형, 장의존형의 두 학습 스타일을 아래에 1번 아니면 2번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Natural Face-to-Face Communication. 자, 이 상황에서는 두 스타일 중에 어느 스타일이 더 장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존형 학습 스타일이 이러한 환경에서는 더욱 유리하게 되겠고, 아래 2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드릴이라든가 연습 문제, 시험 등과 같은 활동에서는 독립형 스타일이 좀 더 우월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언어 학습을 크게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Natural Language Learning과 그 다음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Classroom Learning으로 구별했을 때 자연스러운 언어학습 상황에서는 장민감형, 장의존형 스타일이 좀 더 유리하겠고, 반면에 교실 수업 상황에서는 장독립형 학습 스타일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학습 스타일의 두 번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Left brain, right brain. 자, 좌뇌 중심의 스타일과 우뇌 중심의 스타일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좌뇌 중심, 우뇌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어느 쪽 뇌가 좀 더 비중 있게 관여하느냐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좌뇌 스타일에서는 주로 논리적, 분석적 사고에 좀 더 우월한 장점을 가질 수 있겠고, 또한 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수학적 정보 처리, 그리고 선형상의 정보 처리에 좀 더 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뇌 중심의 스타일은 시각적이거나 촉각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는데 좀 더 우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좌뇌 중심의 스타일과 우뇌 중심의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 교사로서는 어떠한 시각, 어떠한 의견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좌뇌 중심이든 우뇌 중심이든 둘 다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이 학습자들이 이 두 가지 스타일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좌뇌 중심의 학습자들에게는 우뇌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활동들을 하게 하고, 반면에 우뇌 중심의 학습자들에게는 좌뇌 중심의 스타일에서 주로 잘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좌뇌 중심의 활동과 우뇌 중심의 활동을 균형 있게 설계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두 뇌 기능들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야 된다라는 그 시사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습 스타일의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Ambiguity Tolerance, 모호성에 대한 인내, 관용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제2언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상호 모순되는, 상호 일관성이 떨어지는 정보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2언어와 모국어 어휘 사이에 개념적, 의미적 차이들이 있을 수 있고, 문장의 규칙이나 담화의 규칙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규칙이 이때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또는 모국어와 제2언어 문화 사이에 불일치, 모순 등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종류의 모순에 혹은 모호성에 학습자가 노출이 되면 학습자들마다 그 모호성을 참아내는 인내력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언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이러한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필요한데 최소한 학습 과정의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모호성을 견디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학습자들은 그 모호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해결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컸을 경우에는 역시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인내력이 높을 때는 학습자들은 들어온 정보들을 아무런 분석이나 비교나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포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학습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온 정보와 기존에 학습한 지식들 사이에 상호 비교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다듬어진 상태로 내재화가 돼야 되는데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지나치게 높으면 아무런 분석 비교 과정 없이 지식이 내재화되어 학습자의 지식 체계는 매우 방대하면서 비체계적이 되고 모순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자,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은 우리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비참을성이 있으면 그 학습자는 불필요한 모호한 학습을 안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높으면 학습자는 학습의 마인드를 닫게 되고 그 결과로 학습자의 학습 마인드는 매우 독단적이 되기 쉽고 그리고 창의적이 되기 어렵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reflectivity, impulsivity, 심사숙고형, 충동형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 심사숙고형과 충동형 스타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충동형과 심사숙고형의 기준은 바로 어떤 결정이나 해결책 혹은 결론에 이르고자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충동형, 심사숙고형으로 구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심사숙고형은 이름 그대로 모든 가능성들을 두루 살펴보고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허점들을 살펴본 후에 하나의 해결책 혹은 결론에 이르는 것을 심사숙고형이라고 하는 반면 충동형, 직관형은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없이 행동하는 결론에 이르는 결정 짓는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충동형과 심사숙고형이 제2언어 학습 과정에 어떠한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사숙고형은 독해에 있어서 실수를 적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충동형 학습자들은 읽기 속도가 매우 빠른 측면이 있고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추론하는, 추측하는 쪽에 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고의 과정을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로 구별할 수 있는데 Inductive Reasoning, 귀납적 사고에서는
바로 이 심사숙고형 스타일이 더 유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심사숙고형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디지만 정확성에 있어서는 더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심사숙고형 학습 스타일은 우리가 어떤 글을 쓰고 나서 글의 교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더 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이분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심사숙고형 성향과 충동형 성향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음 학습 스타일 유형은 Visual Auditory Kinesthetic Style, 시각 스타일, 청각 스타일, 운동 감각 스타일 혹은 운동 스타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세 가지 스타일을 구별할 때는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측면 혹은 어떤 인풋을 내재화시키는 측면, 어떤 언어 입력 자료를 이해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각적 스타일의 학습자들은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에 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라든가 차트를 통한 학습, 그림을 통한 학습, 그리고 그래픽 정보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그러한 것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청각 스타일의 학습자들은 귀로 듣고 이해하는 쪽을 좀 더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로 대체로 강연이라든가 오디오 테이프를 통해 듣는 학습을 더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체 운동 스타일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신체를 움직이면서 하는 학습 활동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체 움직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교수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Total Physical Response, 전신 반응 교수법이 되겠는데요. 학습자들하고 하여금 언어 입력을 이해를 하게 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탠드업이라는 이 언어 입력을 이해했으면 학습자들이 일어서게 하는 그런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autonomy, awareness,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자기인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이 학습으로서는 발견 학습, 문제 해결 학습, 그리고 그룹 활동, 협력 학습, 특히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목적을 학습자들이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습자 자신들이 학습하는 그 과정을 본인들이 책임지고 그리고 그 학습의 여정, 과정들을 본인들이 꼼꼼히 챙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과 밀접한 관련 있는 개념이 awareness, 자기인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기인식이라고 말했을 때 의미는 본인이 스스로 인식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인식의 대상은 바로 학습자 본인의 학습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러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의 과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의 과정과 인식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바로 초인지와
인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학습의 과정은 모두 인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지 과정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초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한 단계 높은 레벨에서 학습의 과정을 관장, 관찰, 모니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은 사고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자기 학습 과정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기회를 제시해 줘야 되겠다라는 시사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인식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기 학습 과정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자기 인식은 매우 언어 학습에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형태나 문법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면 언어 사용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고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너무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런 형태를 사용할까 저런 형태를 사용할까 등등에 대한 선택에 매달리게 되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방해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 학습에 대한 자기 인식은 아까 설명한 대로 초인지에 해당되고 언어를 처리하는 것은 인지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처리한다는 것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것 등을 망라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지 과정에서 학습자가 지나치게 초인지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지작용은 덜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self-regulation, 자기 조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한 자기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self-regulation, 자기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self-regulation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자기 주도 과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도적 과정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자기 인식이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목적도 타인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설정하도록 해야 되겠고 본인의 학습 수행 과정도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모니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적절한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self-regulation, 자기 규정화의 개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self-regulation, 자기 규정 그 개념을 앞에 strategy라는 용어를 덧붙여서 전략 자기 규정화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전략의 중요성이 있겠고 그 전략의 유형에는 인지적 전략, 정의적 전략, 그리고 사회문화 상호 전략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전략 기반 자기 규정화는 학생들의 자기 학습 과정에 있어서 자기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학습자가 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자기 규정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학습의 과정에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략 자기 규정화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자기 규정화가 전략적 기반으로 해서 잘 되는 학습자들은 첫째, 학습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다양한 학습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목표에 이르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지적 상태와 정의적 상태, 정서적 상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의식적인 지식을 자동화의 지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전략들을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식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언어에 의식적인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Automatic Procedure Knowledge는 이제 그 언어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그리고 그 언어 형태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수행하는 이 의도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언어학습은 새로 배우게 된 언어 형태에 대해서 의식적인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충분히 연습해서 이제 그 형태를 사용할 때는 그 언어 형태를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순서로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적절한 전략들을 사용할 줄 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습의 목적이나 학습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좋은 학습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전략을 사용할 줄 아는 학생을 우리가 전략적 자기 규정화가 잘 된 학생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이 되겠습니다. Strategies, 전략. 간단하게 먼저 정의를 하고 가보지요. 전략이란 학습을 보다 용이하게,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대부분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차에서 잠깐 설명한 대로 이 전략은 크게 인지적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문화적 전략, 그리고 보충 전략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지적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적 전략의 키워드는 당연히 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지 구조 안에, 우리의 두뇌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학습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과 연관된 전략이기 때문에 지식을 구성하거나 그 지식을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그 지식을 다른 쪽으로 전이하는, 응용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전략은 크게 그냥 인지 전략 그리고 초인지 전략으로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학습은 인지 과정이고 그 학습의 과정을 좀 더 포괄적인 위치에서 그 학습의 과정을 모니터하거나 평가하거나 계획하는 전략을 우리가 초인지 전략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재에서는 그 초인지 또 혹은 인지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인지 활동에서
일어나는 전략들을 모두 이 범주에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전략들은 다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예시로, 전략의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특정한 목적을 표시하는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planning 그러면 학습 계획과 관련되겠고, organizing 그러면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것, 지식을 구축하는 쪽, 모니터는 학습의 과정을 모니터하는 것, evaluating은 학습의 결과를 평가해봐서 그 앞과 뒤의 연관관계들을 평가하는 것, 그 다음 다른 감각들을 사용해서 학습이 좀 더 잘 되게 하는 것, 선행 지식을 혹은 기존 지식을 활용하는 것, 학습할 내용을 맥락화시키는 것,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넘어선 것, 그러니까 추측이나 추론하는 전략 등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지 전략은 아까 설명한 대로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세분화시켜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effective strategies, 정의적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정의적 전략은 학습이 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의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적 전략은 태도나 동기부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태도나 동기부여가 모두 다 긍정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적 전략 속에 포함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략의 예들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움을 주는 감성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감성들은 가급적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전략, 그리고 동기가 부여되도록 하는 것, 그 다음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이러한 목적들로 사용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정의적 전략의 범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Social Cultural Interactive Strategies, 사회문화 상호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문화 상호작용의 전략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상호작용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제2문화겠죠. 제2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는 데 필요한 전략을 사회문화 상호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nteracting to learn, 즉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 화자와 의사소통하면서 제2언어 지식이 향상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전략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overcoming knowledge gaps, 학습자가 지식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넘어서는 전략, 그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야 상호작용 그리고 의사소통이 지속되는 거겠죠. 세 번째는 guessing intelligently, 자, 추측을 하되 합리적으로 추측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추측하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generating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 대화를 이끌어내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문화란 부분이 나왔었죠. 제2언어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혹은 그 해당하는 문화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예들을 통해서 학습자는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 하면, 자,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그리고 문화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범주에 해당되겠습니다. Compensatory strategies. 자, 보충 전략 혹은 보완 전략이 되겠는데요. 이 용어의 의미에서 나타났듯이 이 보충 전략은 말 그대로 학습자의 제2 언어 능력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voidance. 자, 회피라고 하는데요. 이때 회피는 의사소통을 할 때 모르는 주제나 이슈가 나오면 그거를 피하는 것이라고 하겠고, 이어서 circumlocution은 제2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제2 언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approximation은 자, 특정한 어구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걸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word coinage. 자, 단어를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go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go의 과거형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이 학습자는 goed, go에 ed를 붙여서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non-verbal signals. 자,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걸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prefabricated patterns. 자,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드 스위칭. 이때 코드 스위칭은 L1과 L2를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L2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 특정한 L2 단어가 기억나지 않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L1을 그대로 섞어서 쓰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appeal to authority. 이것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keeping the flow. 대화의 장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면 내가 한번 말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이런 순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 교환이 일어날 때 나의 대화가, 나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이유는 제2언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보완하는 전략을 바로 이 보충 전략이라고 하겠고, 이 보충 전략을 사용하는 목적은 제2언어를 통한 상호작용, 의사소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번째 챕터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